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또 한 명의 야당 대표 사법 리스크입니다. 2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달 10일, 12월 12일에 나옵니다.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되면 조국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수감되며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타텐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예, 오늘도 뉴스타텐이 자랑하는 뉴스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В Північній Кореї. Сьогодні була нова російська ракета. Всі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 швидкість, висота міжконтинентальної балістичної. Зараз тривають експертизи.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с баллистической ракетой в безъядерном гиперзвуковом оснащении. Наши ракетчики назвали ее «Орешник». Испытания прошли успешно. Цель пуска. Испытания в боевых условиях ракетной системы «Орешник» проводятся нами в ответ на агрессивные действия стран НАТО в отношении России. Потому что средств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я такому оружию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не существует. 금요일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2위와 5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어제 정확히 이 시간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최대치의 맞불을 놓았다.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러시아가 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주장을 했었는데요. 물론 앞서 잠깐 보신 대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아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어떤 미사일이건 간에 일단 얼마만큼의 피해와 공격을 받았는지 영상부터 먼저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볼까요? 이 밤늦은 시각에 보신 것처럼 우크라이나의 마을 위로 저렇게 섬광이 치고 불벼락처럼 순식간에 쏟아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게 바로 러시아 주장에 따르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저렇게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에 쐈다. 이게 지금 푸틴 대통령의 주장이고요. 그러면 다른 각도에서 본 저렇게 저희 자막에도 설명이 나옵니다만 불벼락처럼 쏟아낸 실제 푸틴이 자랑한 신형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본토를 향해서 저렇게 타격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영상 말고도 그런 피해 지역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파편 사진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저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 파편에는 미사일 부품으로 추정이 되는 일련 번호, 숫자, 문자 등이 빼곡히 적혀 있고 CNN에 따르면 저게 러시아가 주장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파편 아니냐, 오레시니크 부품 아니냐라고 해서 파편까지 공개가 됐고 조금 전 SNS에 만나봤다시피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중남부 지역을 공격했다. 번쩍이는 섬광화면도 한번 하나 만나봤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이 정도면 거의 전면전 양상인데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이 직접 본인이 중거리 미사일을 쐈다. 이렇게 되면 에이테킴스, 영국의 스톰 섀도우에서 러시아도 상당히 강력한 맞불 작전을 놓은 겁니다. 지금 뭐 보니까 러우 전쟁이 최첨단 무기의 경연장처럼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전쟁이 지금 천일을 넘어가면서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아마 양쪽이 가지고 있는 최첨단 무기들을 모두 다 쏟아붓는 그런 전략을 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우크라이나에서 스톰 섀도우와 에이테킴스를 이제 발사를 했고 아마 어제 이 시간에 우크라이나 발로 러시아가 ICBM을 발사했다 이런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오늘 직접 푸틴 대통령이 직접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ICBM, IRBM이고 이게 뭐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중거리 미사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예. 또 이 미사일의 성능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을 했습니다. 새롭게 실험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공개한 것은 그만큼 서방이 가지고 있는 첨단 미사일에 대해서 대응하는 카드, 즉 우리가 자칫하면 핵무기를 쓸 수 있다는 것들을 좀 위협하는 그런 어떤 경고성 발사로 저는 읽혀집니다. 예. 지금 화면에 보시지만 이게 탄두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지금 탄두가 동시에 떨어지는 마치 강철비처럼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만큼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그다음에 위력도 굉장히 아마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지금 이 전쟁에서 아마 러시아가 꺼낼 수 있는 신형 미사일 이런 것들을 지금 다 꺼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산 에이티킴스, 영국산 스톰 섀도우를 서방에서 러시아 본토를 처음으로 타격하니까 바로 러시아가 맞불을 놨다. 여기 보면 우크라이나는 ICBM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아니다 푸틴 대통령은 직접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하고 있어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주장은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중남부 지역을 공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구장차장님. 네. 우리 ICBM 아니고 최첨단 신형 무기로 당신들에게 한번 본때를 보여준 거다. 누구 말이 맞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일단 푸틴 대통령이 직접 해명을 한 것에 의미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그 젤렌스키 대통령의 얘기처럼 만약 러시아가 발사한 것이 ICBM이 맞다라면 예. ICBM은 말 그대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기 때문에 사정거리가 거의 뭐 10,000km에 가까이 돼서 전 세계 어느 나라와도 이 전쟁을 할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메시지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ICBM이 아니라 IRBM이다. 중거리 미사일이라는 것은 거리가 짧기 때문에 예. 이걸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을 직접 공격할 만큼 사거리가 길진 않다라는 것을 간접적 또는 직접적으로 설명을 함으로써 미국과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그 맞붙는 뭐 3차 대전의 우려는 그 자제하면서도 대신 유럽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고 있는 신형 미사일이다라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뭐 나토 회원국들을 상대로 이 상당히 좀 위협적인 무기를 선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장차장 말씀은 이게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1000km 날아가는 거 우스우니까 그 정도 거리는 일단 줄이더라도 우리한테 이렇게 최첨단 신형 무기가 있다. 속도 조절하면서도 본인들의 무기를 자랑한다. 이런 뜻으로 보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뭐 통역이 정확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핵 극초음속이라는 걸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핵을 탑재하진 않은 미사일이고 극초음속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방어할 수 없는 신형 무기다. 그러니까 이 사거리 안에 있는 나라들의 경우에는 만약 러시아와 맞서 싸울 그 태세가 돼 있다라면 우리가 여기에 핵도 싣고 극초음속으로 날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다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유럽의 국가들을 겨냥한 이 굉장히 강력한 경고 조치다.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오레시니크, 개암나무 여기 보면 그 최첨단 무기 초속 2.5에서 3km인 1초에 그러니까 2km, 3km 나가는 거예요. 이게 마하 10 정도라고 하는데 이 최첨단 무기라고 소개했다. 그 김대영 의원님. 예. 그런데 오히려 우크라이나 주장보다 러시아 주장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더 무섭다는 평가가 왜 나오는 겁니까? 그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RS-26 누베즈라는 미사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를 거기에 재래식 탄두를 장착한 게 바로 이 오레시니크라는 이 미사일입니다. 그럼 이게 왜 위협적이냐 그러면 예. 사실 ICBM 같은 경우에는 미러 간의 전략 핵무기 갑충 협정에 따라서 발사, 예를 들어 시험 발사 24시간 전에 사전 통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에도 중국이 태평양상에 이 ICBM 시험 발사를 한 적이 있는데 예. 그 전에 이제 중국이 미국 국방부에 사전에 연락을 해서 우리가 이런 실험 발사를 진행할 거다라고 예.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럼 이 강대국들이 핵을 가진 강대국들이 이렇게 사전에 경고를 주냐? ICBM은 잘못 쏘면 지구 종말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반면에 이 IRBM은 그런 제한 사항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쏠 수 있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로는 이번에 나온 이 개암, 특히 이 오레시니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화면상에 나왔지만 이렇게 불 기둥 같은 게 계속 떨어지잖아요. 저기 좀 화면에 나와요. 예. 그래서 제가 추정키로는 이제 과거에 미국도 저런 비슷한 무기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예. 미러 간의 준중거리 핵전력 감축 협정 때문에 미국과 사실- 러시아의 협정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이제 포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 탄두 안에 예. 예를 들어서 여러 발의 그러니까 수많은 강철심을 넣어서 대기권을 통과한 다음에 이 강철심들이 지상에 떨어지게 되면 엄청난 운동 에너지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의 기술력은 전 세계에서 러시아밖에 없단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예요? 미국과 러시아 정도만 할 수 있는 거지 다른 예. 나라들은 아직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향후에도 물론 이 미사일을 이번에 보여준 거는 예. 핵 교리 수정과 함께 만약에 서방의 나토 영국들이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면 다음은 당신들이 타겟이 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로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개조하면 핵탄두를 장착 가능하고 여러 개 목표물을 동시에 타격하다. 특히 오레시니크, 푸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이 오레시니크란 이름은요. 여러 열매가 같이 달리는 이 개암나무에서 모습을 따온 겁니다. 저희가 러시아산 개암나무 화면도 좀 어렵게 사진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저게 쉽게 설명하면 김대영 의원님. 네. 저렇게 개암나무처럼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부르는 헤이즐넛처럼 하나의 그 미사일에 다탄두, 탄두, 핵탄두를 주렁주렁해서 그 핵탄두들이 곳곳에 원하는 곳에 다 뿔뿔이 터져서 터뜨릴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핵탄두 적용이 안 됐지만 정말 러시아가 마음을 먹으면 거기에 이제 핵폭탄을 실어서 여러 군데의 이런 표적들을 동시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좀 위협적인 미사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어제 이제 막 발사가 됐을 때 SNS상에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예, 야 저거 혹시 RS-26 루베즈 아니냐 했는데 뭐 이제 미국 측에서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예. ICBM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은 이 우주 공간에 탄도탄 조기 경보 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든 미사일을 특히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이게 어떤 종류인지 바로 식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ICBM이 있으면 만약 어제 미국 내에서 그런 소식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온 걸 봤을 때는 오히려 IRBM 쪽으로 미국도 중거리 최종적으로 탄도미사일, 예. 확인을 한 것 같고 또 그렇게 발표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 당국도 우크라이나의 분석과는 달리 그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다. 오히려 그래서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아까 잠깐 뭐 개암나무 헤이즐넛 그냥 일반 이름을 따왔던 그 사진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다탄두가 이 위에 탄두 꼭지에 많이 달리면서 그 탄두들이 각자 이제 뿔뿔이 흩어져서 엄청난 파괴를 갖고 있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네요, 김대영 의원님. 현재 대응 수단이 없는 무기고 전 세계 최신 방공 시스템과 미국과 유럽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요격 못한다. 이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영국산 스톰 섀도우나 미국산 AT킴스를 다시 쏘기에는 부담스러워서 그 정도로 푸틴이 맞불을 놨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예, 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이번은 우크라이나였지만 지금 나온 이 새로운 미사일을 만약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배치하게 되면 지금 사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우크라이나전에 이제 북한이 참전하면서 예. 사실상 러시아가 북한의 아주 절친한 동맹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번에 우크라이나를 향해 발사한 이 미사일이 정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배치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타겟이 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서 오늘 화면 잠깐 다시 한번 비춰주실까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중남부 지역에 떨어졌던 이 푸틴 대통령에게 했던 저 장면. 그러니까 저렇게 불기둥이 터지듯이 갑자기 민가와 지상을 덮치는 것들이 김대영 의원 말씀은 결국 저런 것들이 러시아만 할 수 있는 정도의 불벼락 파괴력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중간 정리가 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과 러시아 정도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고 사실 저게 특별한 무슨 폭약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강철 심이나 강철 화살 같은 걸 이용해서 높은 속도로 운동 에너지로 목표를 타격하는 그런 수단이긴 한데 아직까지 뭐 중국이라든가 뭐 북한 심지어 북한도 저런 기술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격도 쉽지 않다라는 게 또 한 가지 미국 문제고. 패트리어트 요격 체제로도 잘 안 된다면서요? 왜냐하면은 IRBM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패트리어트가 요격할 수 있는 고도보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고 예. 또 한 가지로는 대응할 수 있는 보통 이제 마하 10 이상, 20까지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거를 막는다는 것 자체가 패트리어트는 좀 어렵고 심지어 사드도 아, 그래요? 쉽지 않습니다. 저거는 왜냐하면 적절 고도에서 예를 들어 여러 개의 탄두를 뿌려버리면 예, 미사일 한두 발로는 사실 요격이 안 되거든요.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향후에 러시아의 어떻게 보면 힘을 상징하는 새로운 무기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저 지금 자막에 나가는 것처럼 마하 10의 속도라는 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말이 맞는지 한번 보세요, 김대영이. 초속 한 1초에 2km, 3km 가는 거죠, 마하 10이죠. 예. 1초에 뿅 하면 진짜 2km, 3km 가는 속도이니까 실제로 푸틴 대통령이 얼마나 자신감을 갖고 있는지가 대략적인 이 중거리 탄도 미사일로 가늠이 된다. 하늘 위에서 이런 미사일 공방전이 벌어지니까 그 후폭풍도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영국이 지원한 장거리 미사일 스톰 섀도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쿠르스크주를 공격했죠. 그런데 이 쿠르스크주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북한군 고위 장성 한 명이 다쳤다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There are reports today that a North Korean general may have been injured. Can you confirm that they've engaged in combat or confirm that report? I can't confirm the report on a North Korean general officer. I think you said being injured in the battlefield. But that being said, where they are positioned, they are absolutely fair target. 쿠르스크 지역은 아시는 것처럼 북한군 10,000명이 집결해 있는 현재 최격전지입니다. 그런데 미국 당국은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만 미국 언론 얘기는 북한의 고위급이 다쳤다. 이런 소식이 알려진 건 처음이다. 그 김규엽 보좌관님. 네. 뭐 사실 근데 북한의 장성이 투입된 게 몇 명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총 3명의 북한군 장성이 투입이 되었고요. 그중에 2명은 북한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을 지내는 김영복, 리창호 부총참모장이고 나머지는 작전처장을 맡고 있는 신금철이죠. 이번에 사실 쿠르스크주에 배치되어 있는 북한군 가운데 고위 장성이 다쳤다라고 보도가 나왔는데 그 인물이 될 가능성은 전 개인적으로 신금철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선 그 2명의 장군들은 별 3개짜리, 즉 3스타 장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사실 이런 전선, 우크라이나군과 대치하고 있는 쿠르스크 가까이에 그들을 둘 이유가 없고요. 작전 교리상 사실상 이 북한군, 이 쿠르스크에 파견되어 있는 12,000명의 북한군을 총지휘하고 있는 신금철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사실 이 3명의 이름을 공개할 때부터 본인들은 이 3명의 북한군 장군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알고 있지만 그들을 마땅히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까워했었는데 그 수단을 갖자마자 바로 이제 그 해당 지역에 약 10발에서 12발에 달하는 정말 많은 미사일이거든요. 10발에서 12발에 달하는 스톰 섀도우를 쏟아부음으로써 일격에 제거하려는 그런 어떤 의도가 보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지난번에 폭풍 군단을 지휘했던 김영복, 리창호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김규엽 보좌관 말씀은 아직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만 그만큼 쿠르스크주에 북한군이 총 집결했기 때문에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북한군 장성이 실제로 부상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해당 그 미사일이 떨어지는 영상을 보면은요, 건물이 정말 통째로 흔들릴 정도로 거의 주저앉을 정도로 큰 타격을 입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쳤을 거라는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당시 그 건물에는 이 북한군과 러시아군의 어떤 고위급 장교들이 대거 머물고 있었고, 그들 중에 이제 북한군 장성으로 보이는 한 사람도 이제 다쳤다라는 것이 언론 보도기 때문에 예. 이 신금철이라는 사람은 작전처장이고, 이 작전처장이라는 지위는 현지에 나가 있는 이 북한군의 전체적인 작전을 지휘하고 전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러시아군과 끊임없이 상의하면서 이제 전투를 지휘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역, 즉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쿠르스크에 나가서 북한군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과 혹은 그 마땅한 지위에 있는 사람은 신금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는 이제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미국의 고위 장성 별단 장군 중에 누군가가 쿠르스크 지역에서 영국산 스톰 섀도우의 포격 이후에 부상을 당했다라는 보도 이후에 아까 지금 지나갔던 자막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대북 소식에 정통한 자유아바샤 방송 얘기는 북한군이 드론 조작법을 몰라서 추락했다 이런 보도 나왔는데요. 그 관련 화면 먼저 보고 와서 관련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далекобійні дрони свого власного виробництва. У нас тепер є довгий Нептун, і не один. І тепер у нас є Атакамс. І ми все це будемо використовувати. 김대영 의원님, 예. 실제로 이거는 미 자유아시아 방송의 얘기인데 러시아에 파병 중인 북한군이 드론 조작법을 몰라서 실수로 소속 부대에 추락했다. 동료 다수가 죽거나 다쳤다라고 얘기했는데 좀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드론 조작이 얼핏 보면 쉬워 보이긴 해도 사실 조작을 완벽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시뮬레이션도 많이 해봐야 되고 실제 야지에서도 많이 뛰어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북한군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 야전 부대에서 북한에 있는 실제 야전 부대에서 얼마만큼의 드론을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예. 아마 지금 러시아에 간 대부분의 병사들이 드론을 처음 접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작 실수로 인한 또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충분히 그런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향후에 진짜 전선에 본격적으로 투입되게 되면 저런 일들이 아마 많이 발생할 걸로 좀 예상이 되고요. 그만큼 북한군이 말로는 드론을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여기지만 이런 준비들이 아직 덜 됐다라는 게 실제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소속 부대 드론이 추락하면서 좀 다쳤다. 오히려 그 북한군이 그 북한 내부에서 악영향을 끼쳤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실명이 공개된 3명의 장성 얘기를 좀 잠깐 더 해봐야 될 게 김구혜 보좌관님. 네. 이 중에서 특히 이제 신금철 소장은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닌데 무인기 드론전에 좀 그 해박한 지식이 있었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인물인데 여전히 북한에서 대표적인 드론 부대를 지휘했던 장성이 같지만 아직도 좀 미숙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북한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드론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주로 사용되는 드론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군의 드론은 대부분 이 장거리 드론이거든요. 즉 장거리를 날아와서 목표를 타격하는 그런 폭발물을 싣고 날아와서 타격하는 형식의 드론이라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하는 드론은 드론 조종사가 직접 드론을 조종해서 뭐 탱크라든가 참호라든가 그런 것까지도 매우 정밀하게 타격을 해야 되는, 즉 굉장히 높은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그런 드론들입니다. 그리고 또 FPV 드론 같은 경우에는 드론 조종사가 직접 그 고글을 쓰고 그 드론의 이동 경로라든가 그런 것들을 끝까지 추적하면서 이제 조종을 끝까지 그 조종 스틱이라고 하죠. 스틱을 놓지 말아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군도 전쟁 초기에는 드론을 가지고 활용은 많이 했지만 여러 가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2년 가까이 길어지면서 이제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에 완전히 통달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이 드론을 다루는 것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가 다루는 수준만큼 절대로 따라가지 못하고요. 그리고 이 드론은 사실 많은 민첩도도 필요하지만 정말 많은 숙련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드론은 또 이제 사용하면서 이 전장이 지금 현재 쿠르스크 전장이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사이 그 참호와 참호 사이 거리가 200m에서 300m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정밀도, 자칫하면 아군 진지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을 항상 안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전혀 숙련되지 않은 북한 병사들이 드론을 만지고 있다는 것은 러시아 병사들 입장에서는 하늘을 올려다봤을 때 저게 러시아군 드론이어도 상당히 겁먹을 것 같습니다. 저걸 북한군 병사들이 조종한다고 했을 때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별이 잘 안 갈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이게 의사소통이 쉽지 않고 뭐 규합도 안 되고 북한을 뭐 용병 취급해서 인종차별도 있었다 뭐 이런저런 얘기도 있었지만 아예 이번에 실전에서 드론 조작법 몰랐고 실수로 소속 부대에 추락했다. 동료 다수가 숨지거나 다쳤다는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그 쿠르스크 지역 여러 격전지에서 좀 더 주목해 볼 만한 얘기입니다. 전쟁 상황, 하늘에선 저렇게 전면전 양상, 땅에서도 러시아와 북한군의 여러 쉽지 않은 정황들이 공개가 됐다면 지금 북한 내부에서도 이런 행사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과거 영상 잠시 준비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러시아 연방 국방상 세르게이 쇼이구 동지와 함께 무장장비 전시회장을 돌아보셨습니다. 이 유압식인가 저다가 이번에 우리가 진수했다.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 등 장사정 포까지 추가 수출한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일종의 무기 쇼케이스, 우리 북한이 무기 이렇게 잘 만든다, 러시아 빨리 사가서 뭔가 투입해라 이런 정도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도 또 한 번 열렸어요. 그 구정처장님. 네. 근데 보니까 이게 정확히는 무장 장비 전시회 국방발전 2024 행사인데 모자이크 없이 거의 뭐 열병식처럼 북한이 다 공개해 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그 전시된 양상이 좀 크게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첨단 무기들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전시하는 데 반해서 북한이 어제 그 공개한 영상을 보면 굉장히 조밀하게 무기들을 어떤 뭐 종합 선물 세트처럼 한정된 공간에 넣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의 많은 무기를 전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러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에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인데 러시아 자체 무기만 가지고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제압을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만들고 있고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무기들을 만약 러시아가 사서 우크라이나 전장에 쏟아붓는다라면 러시아 전황을 훨씬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것을 러시아 측에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고 보유하고 있는 첨단 무기를 한꺼번에 총집결해서 보여줬다.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는 우리가 무기도 이렇게 잘 만들고 있고 파병도 하니까 러시아와 이렇게 밀월 관계를 좀 더 계속해서 강조한다. 김구엽 보좌관님, 어제 저희가 정확히 이 시간에 파병의 대가로 뭐 사자 한 마리, 곰 2마리 줘서 북한 내부에서 탐탁지 않을 거라는 얘기까지 했지만 오늘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한 방송에 출연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파병의 대가가 방공망 장비, 대공 미사일, 석유 100만 배럴 이상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러시아가 뭐 북한으로부터 여러 가지 병사라든가 무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받으면서 동물만 주지는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군사적인 지원들이 오고 갔을 것이다라는 것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공개가 된 것이 바로 이제 신원식 장관이 안보실장이 얘기했던 방공망 장비, 그리고 특히나 가장 주목을 끌었던 건 석유 100만 배럴인 것 같습니다. 현재 북한이 어떻게 보면은 북한도 역시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의 어떤 뭐 기름을 다 해외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특히나 북한이 여러 가지 뭐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도발이라든가를 자행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안정적으로 그 기름을 공급받는 것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그것에 대해서 중국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해줬었는데 이제 그 부분조차도 러시아가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마치 암시하는 것처럼 이 100만 배럴이면 상당히 많은 양이거든요. 이 100만 배럴이 북한으로 들어갔다. 즉 이 북한과 러시아 사이의 밀월 관계가 군사적인 협력을 넘어서서 이제 더 이상 경제적인 협력으로도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북한의 파병 그리고 트럼프의 당선, 이 천일을 기점으로 뭔가 분수령을 급변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북한군 내부에서 이제 드론 조작 미숙으로 사상자가 냈다는 얘기와 함께 푸틴 대통령이 직접 공개한 최첨단 미사일 얘기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 다시 국내 정치권 이슈로 하나 둘 들어와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6위, 3위, 6위부터 만나볼까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제 검찰의 시간에서 이제 확실히 법원의 시간으로 온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이재명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1심 유죄에 불복해서 항소장을 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오전 검찰도 마찬가지로 항소장을 냈습니다. 고 김문기 처장,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까지도 유죄로 입증하려는 검찰입니다.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저희 가족의 입장은 묻어버리기엔 너무 가슴속에 많이 깊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지워지거나 상처가 치유되지는 않아요. 다만 일부분이라도 재판부에서 그런 재판 결과가 나오도록 해주신 거에 감사한다고 정말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사는 분도 없었고 아니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은 더 가슴에 아픈 거죠.
저희는 주변에서 들었고 형한테 직접 들었고 이재명 시장을 굉장히 존경했고 그다음에 선망했어요. 작은 형이 엄청 존경했어요. 지난주 금요일 1심 유죄 판결문 제가 한번 먼저 볼게요. 그러니까 일부 무죄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는 표현만으로는 김문기 처장과의 관계, 구체적인 교유행위, 김문기 처장과의 관계를 부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검찰이 어제 이재명 대표의 검찰도 항소장을 낸 이유는 아니다, 이것도 검찰이 봤을 땐 유죄니까 항소심에서 다투겠다, 이런 검찰의 의지를 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항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항소심 전쟁이 이제 비롯되는데요. 아무래도 이 항소심이 이제 지금 대법원의 적에 따르면 아마 3개월 정도 이제 규정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마 여기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이, 검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이 1심에 다룬 주제 중에서 일단 골프를 안 쳤다는 문제, 요거 이제 허위 사실로 됐고요. 그다음에 백현동 관련해서 이제 그 허위 사실이 했다는 거, 그건 이제 인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단 하나, 이게 이제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은 맞긴 맞다. 그러나 이걸 허위 사실 공표로 어떤 의율하기는 힘들다라는 게 이제 1심 판결의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마 검찰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아니라 이것 자체도 결국은 허위 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는 아마 법리를 될 것 같아요. 예. 특히 이번 1심을 보면 이재명 대표 변호인 측에서는 상당히 좀 어떤 상황에 대한 판단을 아예 어떤 면에서 보면 무죄로 이제 단정을 하고 그렇게 대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뭔가 다른 방향으로 지금 재판을 접근해야 될 텐데, 그래서 아마 고민이 있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그럼 골프 쳤다는 걸 인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백현동 문제에 대해서도 협박받았다는 게 좀 과했다, 그게 뭐 것이다, 이게 또 인정할 수도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2심에 가서는 지금 아마 이런 1심에서 판사가 했던 그런 허점들, 이런 부분을 이제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고, 반대로 검찰은 전체를 다 어떤 면에서 유죄를 받기 위한 노력들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징역 1년도 검찰의 시각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에게 뭐 정치 판결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서정욱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자막에도 나오는 것처럼 김문기 몰랐다, 이 부분도 유죄를 입증하겠다. 검찰이 이런 항소심에 대한 자신감도 있는 것 같아요. 저 부분이 이제 이재명 대표는 가장 뼈아픈 부분인데 예. 차라리 전부 다 유죄가 나와가지고 1년 나왔으면 그럼 이게 저걸 나중에 항소심에 무죄 받으면 깎일 수가 있잖아요. 아하, 그런 근데 측면도 있네요. 그렇죠. 검찰로서는 이제 그 바둑 용어로 하면 꽃놀이패입니다. 꽃놀이패. 저게 무죄가 돼도 그대로 1년이고요. 저게 만약에 유죄로 바뀌는 순간에 1년 6개월로 이게 오를 겁니다. 예. 근데 검찰은 뭐 1년이나 1년 6개월 차이가 없잖아요. 예. 따라서 이제 그 부담 없이 한번 다툴 볼 수 있고요. 제가 저 판결문을 자세하게 보니까 예. 막 판사님이 표준 국어 대사전까지 다 갖다 놓고 일부 이제 무죄가 나왔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그 김문기 몰랐다는 거는 단순한 인식이 아니고 백현동 가게에 내가 전혀 무관하고 이런 어떤 사실을 적극적으로 표명한 행위로 보이거든요. 예. 공표로. 따라서 뭐 저는 충분히 유죄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부담은 없죠, 검찰은. 오히려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저 골프하고요, 그다음에 백현동인데 골프는 뭐 큰 양형이 아니에요. 예. 따라서 이거는 뭐 큰 형량의 의미가 없는 거고, 백현동을 무죄로 못 바꾸면요, 아마 이게 징역 1년을 바꾸기 어려울 겁니다. 상당히 이재명 대표는 어려운 처지에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장 변호사님, 그러니까 서 변호사 말씀은 이런 거예요. 일부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다 유죄가 나왔고 항소심에 다퉈서 그러면 뭐 징역형이라도 좀 깎일 수 있었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 뜻과 정반대로 김문기를 몰랐다, 이 혐의도 검찰의 뜻대로 유죄가 나와버린다면 징역 1년에서 항소심에서 오히려 더 형량이 높아질 수도 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일반론적으로는 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형사 판결에서 일부가 유죄가 되고 일부가 무죄가 됐을 때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쌍방 항소를 하게 된다면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피고인도 당연히 무죄를 다투면서 지금 현재 무죄가 나온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되 유죄가 나온 부분을 무죄로 바꿔달라 다투게 될 것이고요. 예. 검찰 입장에서도 일부 유죄, 일부 무죄라면 일부만큼, 그 일부 무죄가 나온 만큼은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항소심에 가서 그 무죄를
유죄를 바꿔달라고 다투게 될 것이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뭐 이재명 대표의 이번 1심 판결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예.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쌍방 항소를 한 만큼 항소심에서는 새롭게 다시 사실관계부터 다퉈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제 그 김문기 처장의 유족들의 얘기를 저희가 이번 주 내내 뭐 조금씩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실제 한 매체와 육성 인터뷰를 했는데 고 김문기 처장의 동생입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지만 일부분 유죄 판결에 감사하고 주변에서도 형한테도 직접 들었다. 형이 이재명 대표를 존경했다. 이게 이재명 대표가 정말 형을 몰랐냐라는 질문의 답이었는데요. 이게 박성미 서관님, 이 유무죄를 떠나서 어찌됐건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 측이 고 김문기 처장에 대한 상실감과 시름에 대한 그걸 좀 어쨌든 대선 기간 내내 헤아리지 못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건 아닌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뭐 일단은 근데 이제 고인의 유족들의 입장과 주장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하나하나 논평하는 것이 저는 적절치 않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뭐 유족들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런 주장을 하시는 것도 뭐 일견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어쨌든 지금 법적인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이고 또 항소까지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더더욱 행동이나 말 하나하나를 좀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고 이 대표 측에서 어떤 뭐 유족들과 어떻게 접촉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뭐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민주당의 입장은 이 검찰의 부당한 뭐 수사에 대해서 그리고 1심 판결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 항소심에서 제대로 바로 잡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지켜보고 최종심까지 보고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제 검찰과 재판부, 사법부를 통해 알려진 여러 가지 이제 얘기 중인 게 앞서는 이제 검찰이 항소장을 냈다는 거면 또 하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1억 원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의혹 재판도 이 대북송금 의혹 재판부가 맡게 됐습니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 측은 과거 신진우 부장판사에게 대북송금 재판을 받을 수 없었다면서 국감에서도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진우 판사는 이하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이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다라는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안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는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는 대북 송금 목적을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심정과 예단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사건은 저희가 임의로 배당한 것이 아니라 사건 배당 시스템으로 전산으로 자동 배당을 했습니다. 공범에 대해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특정 재판부를 배당해서 제외하면 오히려 배당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게 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공교롭게 됐어요. 앞서 국감에서도 박균택 의원 전현 의원이 이재명 대표 측을 대신해서 아니 대북송금 의혹 재판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 선고한 그 신진우 판사에게 받을 수 없다. 재배당 요청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이번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도 신진우 판사가 맡게 됐어요. 참 이재명 대표와 신진우 부장판사가 꽤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으로 봐서는 좀 악연인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9년 6개월이라는 아주 중형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 사건을 사실 그때도 이게 컴퓨터 추첨으로 배당이 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 신진우 부장판사의 배당이 안 된 이걸 바꾸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만은 결국 모든 게 다 기각이 됐죠. 그래서 현재 이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경우는 신진우 부장판사가 심리를 하게 돼 있는데요. 예. 또 이번에 법인카드 이 문제도 또 이제 배당이 됐는데 원래는 단독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원래 이제 수원지법 이제 그 단독부에다가 배당 형사 5부에 배당이 됐는데 예. 이게 이제 법원 조직법상의 사형이나 무기 또 징역 1년 이상 되는 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에 배당하는 것이 이제 원칙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재정 합의라는 걸 통해서 지금 단독부에서 합의부로 일단 넘겼고 예. 이것 또한 그냥 임의적으로 누구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컴퓨터 추첨을 통해서 배당이 된다고 그래요. 무작위 랜덤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예. 바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또 신진우 부장판사한테 배당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 판사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북 송금 사건뿐만 아니라 법인카드 문제도 심리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아마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국정감사나 지금 거기서도 지적을 했지만 제발 좀 신진우 부장판사 맡지 못하게 해달라고 이제 했지만 그러나 또 하필 또 이렇게 이 법인카드 문제도 맡게 돼서 모르겠습니다. 아마 앞으로 또
민주당 측에서 또 이것도 이제 아마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예. 어쨌건 이 사건도 이제 아마 심판사가 맡게 된 것 같습니다. 화면을 좀 구체적으로 좀 더 뜯어보면 이런 거잖아요. 당시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신주루 판사가 선고했을 때 신주루 판사가 뭐라 그랬냐면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이재명 대표의 방북 사례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 법인카드 사건, 대북 송금 사건 말고도 법인카드 사건도 이 신주루 판사가 맡게 됐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아까 그 이현정 의원께서 이 무작위로 그러니까 랜덤으로 판사 배정을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이었어요, 서정욱 변호사님. 그 민주당이 국정감사 때 아니 좀 재배당하고 뭐 이렇게 판사가 유죄 심증을 갖고 있는데 또 똑같은 사건을 맡는 게 말이 되냐? 아까 국감 목소리도 들어봤었는데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뭐 제가 보기에 바뀔 가능성 제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랜덤 이렇게 뽑았는데 인위적으로 바꾸면 그게 불공정한 거고요. 예. 옛날에 대북 송금은 2개 재판부가 있었어요. 전담. 그 중에서 랜덤으로 해서 뽑힌 거예요. 확률이 2분의 1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이거 4개 재판부에서 랜덤을 했거든요. 그럼 4분의 1이잖아요. 둘 다 이게 올 확률은 2 곱하기 4하면 이게 8분의 1. 참 이게 확률은 낮은데 우연히 그래 된 거고요. 예. 아마 이 사건은 원래는 이제 그 10년 이하의 죄입니다. 배임은. 예. 이하니까 이게 단독이 원칙이에요. 예. 합의부는 이제 그 1년 이상 되는 게 원래 합의부거든요. 근데 단독 사건이라도 이재명 대표 사건은 기록도 이게 방대합니다. 김혜경 선거법만 26,000쪽이에요. 그러니까 기록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거기다가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의 대선 주자니까 상당히 사회적 관심이나 이슈가 되는 인물은요. 재량적으로 형량은 낮아도 재량에 의해서 판사 3명으로 보내는 걸 이걸 재정 합의 사건이랍니다. 역으로 이게 재정 단독도 있어요. 민사의 액수가 아무리 커도 간단한 거는 이게 단독으로 보내고요. 따라서 이제 그 재정 합의로 가서 랜덤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이걸 바꿔달라면 이게 더 불공정한 거죠. 저는 그대로 갈 걸로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이 신주루 부장판사에 대해서 판사 바꿔달라 재판부 변경 신청 아무리 해도 가능성이 0에 가깝다. 근데 그건 어떨까요? 제가 방송 전에 좀 여러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내년 2월에 법관 인사가 있을 때 만약에 신주루 부장판사가 이 재판부에서 바뀔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뭐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올해도 1년 더 돼가 3년째거든요. 근데 옛날에 그 김미리 판사 있잖아요. 조국 담당. 그분도 이게 4년도 했고요. 그다음에 옛날에 임종원 부장판사 사건 담당하는 분은 6년도 있었습니다. 김명수 체제에서. 따라서 이제 그 요즘 대법원장의 그 자문위원회에서 가능하면 이 중요 사건을 맡고 있는 부장은 책임지고 끝내라. 심리한 부장이 판결까지 책임지고 끝내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주루 부장판사가 인사조치 대상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선례가 6년 있은 분도 있고 그다음에 4년 있은 분도 있어요. 지금 3년밖에 안 됐어요. 제 생각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단이지만 한 1년 정도 더 있게 해서 심리한 부장이 끝을 내라. 이런 거는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 봅니다. 사실 이게 아까 이현정 의원이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글쎄요. 이재명 대표와 이 신주루 판사가 얼마나 인연인지 악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정식 재판 시작도 전에 뭐라고 했냐면 재판장이 이런 재판 지연, 신주루 판사가 뭐라 그래? 이런 재판 지연은 처음 보고 생중계는 근거 없어 고려 안 한다고 했는데 장현주 변호사님. 사실 일부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은 아예 이 신주루 부장판사 이름 석자 가리키고 뭐 최대치의 비판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또 민감하게 이렇게 되긴 됐어요. 그렇죠. 일단 뭐 신주루 부장판사에 대해서 뭐 질책을 하거나 또는 또 비판하시는 또 일부의 분들이 계신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런 부분과 상관없이 법적인 재판 진행은 또 재판 진행대로 법리대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신주루 부장판사도 뭐 지난번 공판기일 때 재판 절차가 너무 지연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뭐 질책이다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 사실 재판장으로서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공판 준비기일이 맞춰지고 그다음에 공판 기일로 제대로 된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있을 때 공판기일 절차만큼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뭐 이런 생각에서 비롯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재판장은 본인의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해서 또 지휘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일정들을 짤 수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뭐 이재명 대표 측을 향한 질책이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 재판 과정에서 신속한 재판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이라는 것이
신속하기만 하다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당연히 더 중요한 가치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것, 이것도 만만치 않게 보장돼야 하는 법리 중에 하나이고 이익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신속한 재판도 해야겠지만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또 철저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재판부가 고려해서 재판을 진행할 거라고 보입니다. 지난번에도 이미 그 대북 송금 사건 외에 이 신준호 부장판사가 만장에 대해서 재배당을 요청했던 이재명 대표 측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반응도 한번 짚어볼게요. 일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재판도 이화영 전 부지사 유죄를 준 판사가 맞는다. 그런데 이 법인카드 관련해서요. 어제 저희 채널A의 단독 보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도지사가 어떻게 직원이 법인카드 쓰는 걸 어떻게 하느냐. 증거도 없는 기소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했었는데요. 검찰이 이런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일단 화면을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 이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일선 부서에서 사용한 법인카드나 예산 집행을 도지사가 알았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기소한다.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증거가 없다는 얘기는 음주운전 행위로 적발이 되고 나서 술 먹은 내용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운전 증거가 없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용한 모든 그 경기도 예산은 배의 지휘 아래 다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이 경기도에서 각 부처에서 사용할 예산을 숨겨서 지불한 것입니다. 본인이 어떻게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는지 확실히 증명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지사가 어떻게 직원이 법인카드 쓴 걸 아느냐. 이거에 대해서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재명 대표는 당시 경기도 비서실장을 통해서 경기도 16개 과의 업무 추진기 보고를 받았고 이건 이재명 대표의 지시와 승인 없이는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비서실장에게 보고받았다. 이게 검찰 공소장 내용에 있는 모양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주장에 따라서 한번 가상을 해보면요. 예. 아침에 일어나서 샌드위치가 놓여 있어요. 과일도 담겨 있는 샌드위치가 있습니다. 그거 있으니까 먹은 거예요. 자, 그다음에 차가 있습니다. 차가 또 있으니까 탄 겁니다. 자, 그리고 본인이 지금 뭐 초밥이나 이런 게 집에 배달 오니까 그냥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일제 샴푸 있으니까 쓴 겁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 있으니까 내가 먹고, 있으니까 샴푸하고, 있으니까 초밥 먹었지. 그럼 내가 어떻게 쓴 거 아니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일반 공직자들 같은 경우는요. 누가 밥을 사는지, 그리고 이걸 사는 게 누가 하는 건지 그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샌드위치가 하늘에 뚝 떨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조명희 씨가 자기 돈으로 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매일같이 그렇게 샌드위치가 아침에 올라오면 이거 도대체 무슨 돈으로 사지? 라고 최소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예. 그거 안 물어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밥을 먹었는데 누가 계산한지도 모르고 나가버렸다. 나는 누가 계산인지 모른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김혜경 씨 주장이잖아요. 예. 내가 법인카드 누가 쓰는지 나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재명 대표 같이 꼼꼼하고 행정가로서 잘 챙긴다는 분입니다. 예. 자, 그런 분이 누가 샌드위치 가든 누가 차를 갖다 놨는지 누가 샴푸를 갖다 놨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몰랐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검찰 수사에서 전부 다 직원들을 조사해 보면 직원들이 그럼 이거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이걸 딴 용도로 돌리고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 법인카드는 총괄적으로 지사가 다 통할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고했다는 사실들을 이미 이 비서실장이나 등등을 통해서 아마 진술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런 식의 어떤 대응 논리 가지고는 아마 판사를 설득시키는 어려울 겁니다. 검찰의 조사 내용을 좀 더 저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복요리집에 가서 복요리 샀다. 41만 4천 원. 그런데 명목은 어떻게 적었나? 용처는 야생 멧돼지 대책 협의회 간담회. 샌드위치 구입 685만 원. 총 256번 샌드위치 구입했는데 직원 초과 근무용 격려 및 간담회 용. 과일 구입 뭐 3천만 원 가까이 해서 월 한 150만 꼴 뭐 이런 기사도 나왔죠. 경력 및 간담회 코로나19 센터 근무자 격려. 그 박정훈 비서관님. 그러니까 이 정도의 검찰 조사 내용인데 앞서 지나갔던 화면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런 건데 이거 다 업무 추진기 보고받지 않았냐? 그런데 증거 없이 기소했다.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은 이건 거고요.
뭐 재판에서 좀 다퉈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검찰의 공소장 내용만 이제 단독으로 이제 공개가 된 건데 예. 일단 검찰에서 이 확보한 증거가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다퉈봐야 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검찰 측에서 제시하는 것이 뭐 이재명 대표의 결재가 있었던 어떤 서류들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도지사의 뭐 승인이 있어야만 뭐 될 수 있는 전자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이라고 치더라도 예. 이재명 대표 측에서 또 이제 좀 항의해 볼 만한 것이 도지사가 결재할 서류가 얼마나 많고 보고받을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떤 법인카드나 뭐 업무 추진비의 내역 하나하나를 다 인지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전부 다 이제 이해하에 모든 것을 다 승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느냐. 일종의 기계적인 결제였을 뿐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재판 과정에서 명확하게 이 검찰이 확보한 증거와 주장들을 따져보고 예.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도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많은 목록들이 다 그렇게 이른바 가짜 서류로 적시되어 있는데 어떻게 도지사가 몰랐냐. 혹은 그 업무 추진비도 다 비서실장 통해서 보고받았다는데 이재명 대표 얘기는 고작 검찰의 증거라고 찾은 게 보고받았다고 판단하는 거냐. 이렇게까지 항변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그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얘기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새롭게 재판에 넘긴 얘기 두 얘기를 좀 해봤다면 오늘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눈길을 끕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인데요. 오늘 오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온라인 서명 국제 탄원서 100만여 건을 제출했다고 하는 서명 절차에 인증 없이 중복 기재나 허위 내용을 기재해도 제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에 대한 입장 혹시 있으십니까? 이 100만 명을 넘겨서 탄원서를 내므로써 어떤 정치 세력의 숫자를 과시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사법부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풀려진 것과 별도로 그 부분은 좀 신중한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헌법에 따라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켜온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습니다. 조봉암에 대한 판결, 인혁당 사건 판결,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판결처럼 흑역사도 없지는 않았지만 한때 잘못 가더라도 반드시 제 길을 찾아왔고 판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그런 일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 아침, 그러니까 1심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 저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궁금해요. 이현정 의원님. 네. 여기 두 가지 맥락이 있어요. 사법부를 믿고 존중한다. 싸잡아 비난해서는 안 된다. 혹은 잘못 가더라도 제 길을 찾아왔다. 압박입니까? 존중입니까?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죠. 아마 이 선거법 판결이 났을 때 정치 판사의 정치 판결이다. 아마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재판부를 비난했고 또 김우영 이 의원 같은 경우는 일개 판사 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재판부에 대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존중과 어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표명을 했는데 근데 뭐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생각이죠. 예.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가 늘 이렇게 좀 부정당하는 이유는 결국 이재명 대표가 그 과거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본인이 뒤집음으로 인해서 예. 아주 단적인 예가 박근혜 대통령 관련된 이야기죠. 박근혜 대통령 존경한다고 이야기했다가 바로 내가 존경한다는데 진짜 존경한 줄 알았느냐라는 이야기와 함께 또 본인이 불체포 특권 이거 포기하겠다라고 했다가 금방 또 불체포 특권 관련해서 이거 부결시켜달라라고 하는 이야기. 즉 잦은 어떤 정치 상황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말을 오락가락하게 바꿨기 때문에 과연 이 이야기가 진심에서 나온 이야기인 것인지 아니면 월요일 날 있을 판단을 앞두고 뭔가 판사에게 어떤 뭔가 좀 잘 봐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지 그거 자체가 이제 상당히 좀 헷갈립니다만은 평소에 이런 이야기를 좀 하셨으면 했었는데 뭐 지금 그날 판결을 두고 보면 그날 모든 최고위원들이 전부 다 판사 판결에 대해서 비판했지 않습니까? 김민석 최고위원은 뭐 서울대 법대 나온 판사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그렇죠. 얘기했었죠. 서울대 법대 나온 판사들이 꽤 많으실 텐데 근데 돌연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하시니까 아마 나머지 분들이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평소의 언어 습관 때문에 저는 이 이야기도 진정성 있게 잘 들릴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는 있습니다. 법관들의 감사와 존중을 전한다. 근데 장 변호사님, 제가 듣기에 잘못 가더라도 그동안에 잘못 가더라도 법원이 제 길을 찾아왔다. 이게 마치 한 4년 전인가요? 이제 본인 형
강제 입원 건대에서 나중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을 때 그때 자신의 장치적 생명이 다시 연장됐을 때 그때를 암시하는 겁니까? 글쎄요, 뭐 꼭 그것만 암시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법부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아 왔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앞에 이제 예시도 들은 바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오늘 한 이야기들은 사실상 원론적인 이야기도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판결은 당연히 비판할 수 있겠지만 사법부 전체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취지로 대표가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사실 지난주에 대표에 대해서 예상 못한 중형이 나오고 나서는 당 내부가 술렁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굉장히 또 많은 충격들도 있었고 당내에서는 또 당원들께서 좀 분노하시는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대표가 오히려 저렇게 얘기를 해줌으로써 사법부 전체에 대해서 이런 분노가 확산되지 않도록 대표가 좀 차단해주는 저는 그런 메시지도 담겨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당연히 판결 자체에 오류가 있거나 뭐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당연히 항소심에서 제대로 다퉈봐야 될 문제인 것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사법부 전체까지 분노나 비판의 화살이 가는 것은 또 자중해야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3일 뒤에 이제 본인 위증교사 선고 1심 어렵다는 그 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뭐 몸을 일단은 낮춘 거 아니냐는 해석을 뭐 아까 몇 분이 해주셨는데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검찰은 이미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수험생에게 답안지를 제공해 만점 받게 하는 것 같다. 위증교사 혐의를 이렇게 설명했고 짜깁기다. 이게 이재명 대표 측 얘기입니다. 근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서정훈 변호사께서 지난번에 공직선거 위반 징역 1년을 예측하셔서 맞추셨어요. 근데 오늘 이제 알려지기로는 올해 위증교사 1심 선고 현황에 총 16번인데 일단 무죄가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네요. 그렇죠. 아마 이제 그 위증하고 동종 범죄가 무고거든요. 무고는 이제 수사기관에다가 거짓말하고요. 위증은 이제 그 법원에 거짓말하는데 최근에 그 위증하고 무고 처벌 기준이 상당히 그 올라가고 있어요. 과거에 비해서 이제 그 처벌 기준이 상향됩니다. 따라서 이제 그 벌금이 노는 경우는 거의 20% 아마 미만일 거고요. 80% 가까이 징역형이 노는데 그 중에 절반이 실형, 나머지 절반이 집행유예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요, 이재명 대표 위정교사는 아무리 봐도 이게 전체 위정교사 중에 상위 0.001% 이상 포함되는 이런 게 그 가중 요소가 있다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이재명 대표는 무고죄를 옛날에 범했잖아요. 검사 사칭할 때 동종의 전과가 있죠. 그다음에 그 김진성 씨는 이재명 대표의 지휘감독, 백현동 사업을 하고 하다 보면 그런 이제 그 상하 관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꾸 이게 그 민주당 패널들은 재판 결과에 영향을 안 줬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재판 결과는 물론 이게 그 억울하다는 평가니까 무죄라고 놓았지만 그러나 이게 김진석 씨 나가가지고 KBS하고 김병영 사이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협의가 있었다는 걸로 미리 보내준 질문지 있죠. 미리 보내준 질문지 물으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요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대로 이게 묻는 이게 바로 시험 문제 알려주고 그대로 이게 이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본 판사 입장에서 아 이재명 대표가 진짜 억울하게 김병영 씨 양이 KBS는 취하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구나 이런 선입관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게 그 평가로 억울하다는 평가인 거니까 그래서 이게 무죄가 나온 거예요. 따라서 이게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저는 줬다고 보는 게 검찰 입장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마지막으로 진지한 반성이 없잖아요. 그럼 이게 분류한 4가지 요소가 다 갖추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방법도 안 좋아요, 교사야. 아까처럼 모범 답안 미리 질문지 보내주고 미리 변론조지 보내줘서 그대로 숙지식에서 대답해라. 이거 질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서 변호사 말씀은 징역 1년 이상 정도의 선고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 실형을 조심스럽게 물론 이게 법정 구속까지 안 하겠죠. 야당 대표니까 실형 나올 것도 이게 저 기준에 보면 40% 실형인데 저기 어떻게 비껴가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오후니까요. 며칠 안 남았는데 열흘 단위로 계속 사법 리스크의 허들을 넘어야 되는 이재명 대표인데 지난 공직선거법 1심은 본인에게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갔고 위증교사 1심도 저희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민주당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제목이 긴데요. 좀 길지만 다 담고 싶었어요. 결혼식 다녀오라고 8월을 금지시켰냐 이 얘기인데요. 김병주 최고위원 얘기입니다. 위증교사 1심 선고 직전 주말에 민주당은 다시 한번 장외 집회를 엽니다.
일각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안 모이니까 민주당이 파란 옷을 입지 말라고 한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어제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김병주 최고위원이 이런 해명을 했습니다. 아주 깃발이 크거든요. 각 지역이 위원별로 깃발을 갖고 오는데 그것 때문에 그 앞에 단상이 안 보인다고 컴플레인이 많이 들었고요. 파란색 옷은 이제 편한 옷을 입어야 되겠다. 사실 토요일 같은데 그 결혼식장에 갔다가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잖아요. 그럼 별도로 파란 옷을 준비를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고 날씨가 추워지고 하니까 사실 파란 옷이 맞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요? 롱패드를 이제 입어야 되는 시점이고. 일반 시민인 척 집회에 참여하라는 노골적 꼼수가 흔히 보입니다. 민주당의 발언과는 반대로 집회가 거듭할수록 참여자들은 늘지 않고 여전히 자체 추산과 경찰 추산 참석 인원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참여인은 부풀리기 속임수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당원들을 일반인으로 둔갑시켜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또 다른 사기 수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김병주 최고위원이 저 라디오 인터뷰에서 본인도 약간 웃긴 하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토요일은 결혼식장 다녀오는 분들이 있어서 파란 옷 준비가 부담된다. 그래서 금지시켰다. 이 주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참 고심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걸 좀 이야기를 할까 했다가 이제 뭐 결혼식 핑계를 대시는 것 같은데 그럼 그동안은 결혼식 없으셨나요? 예전에 집회 많으셨잖아요. 그때는 결혼식이 없었고 갑자기 지금 11월 달에 결혼식이 생겨서 입고 갈 옷이 없어서 지금 파란색을 못 입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참 앞뒤가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도 뭐 좀 겸연쩍어서 웃으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게 좀 이야기가 안 된다는 거겠죠. 뭐 다 아십니다. 아마 시민들도 다 아실 거예요. 결국은 파란색 일색에 있고 또 우비까지 전부 다 지난주에는 파란색으로 하셨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니 파란색을 입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 들어가기가 참 머쓱합니다. 왜냐하면 튀니까요. 그럼 저 사람은 우리 민주당이 아닌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자신들만의 집회, 이걸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단합을 이뤄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일반인들이 참가하기에는 꽤 꺼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 또 집회 숫자 가지고 지금 계속 매주 이렇게 논란이 되다 보니까 좀 더 일반인 집회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저는 뭐 파란 옷을 입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아마 집에 파란 옷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걸 또 새롭게 또 롱패딩을 구입하셔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좀 더 저는 정직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정직할까요? 뭐 입고 나오신 건 뭐가 문제겠어요? 파란 옷을 입든 빨간 옷을 입든 뭐 자유롭게 입고 나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동안은 뭔가 자신들의 어떤 상징을 위해서 계속 입고 나오다가 갑자기 또 이게 다른 옷을 입으면 국민들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들이 하는 집회 무슨 옷을 입든지 의지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지금 뭐 파란 옷 금지에 대한 그 결혼식 얘기도 했고 김병주 최고위원이 하나 더 얘기해서 당 깃발도 지참하지 말라는 건 너무 컸어. 그동안에 도로 안전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실제로 이게 어쨌든 민주당 자체 집계든 경찰 추산이든 뭐 사실 민주당 자체 집계에서는 1차, 2차 줄었다가 3차 때는 좀 올랐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도 독려 문자 메시지를 냈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뭐 결혼식이든 뭐 당 깃발이 도로를 통제했든 뭐든 박성 비서관님. 이렇게 뭔가 장애 집회가 민주당 생각보다 사람이 안 모이는 게 누군가가 봤을 때 이게 윤석열 정권을 위한 비판과 퇴진 목소리보다 이게 이재명 대표 방탄 용이기 때문에 여러 지지를 못 받는 거 아니냐는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때 뭐 이제 집회에서 이재명 대표 방탄을 전면에 내걸고 뭔가 집회를 했다라기보다는 김건희 여사 특검 수용 촉구 집회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민주당 차원에서 당 대표가 직접 나서서 탄핵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전면에 내세워서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뭐 집회의 취지 자체는 충분하게 전달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당 차원에서 왜 저런 고민을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뭐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당 차원에서 당이 주도적으로 뭔가 계속 집회를 해나가는 모양새가 됐을 때 과연 이게 당 차원에서 지속 가능하겠느냐라는 현실적인 고민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실제로 이번에도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시민사회 단체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당이 오롯이 독자적으로 주도권을 가져가는 것은 어떤 판을 키우는 데에도 그리고 사람들을 더 참여시키는 데에도 좀 무리가 있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
한편으로는 이제 어쨌든 일반 당원들도 참여를 하는 집회겠지만 정말 당색이 없는 분들도 참여를 할 수 있는 집회여야 예. 이 집회 자체의 의미가 살지 않겠느냐라는 고민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만 모여가지고 민주당 색깔을 입은 사람들만 모여서 집회를 한다라고 한다면 뭐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생각을 가진 분도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도 아 저기는 내가 낄 곳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어떤 배타성을 좀 제거하고 낮추는 그런 전략들을 고민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건데 박성 비서관님 지금 의상이면은 집회를 못 가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저는 뭐 상관없습니다. 가도 되죠. 예. 장애 집회 참여를 이재명 대표가 직접 호소했는데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비판을 위해 장애 집회를 연다고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 위한 거 아니냐 평가절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434억 반환해도 민주당에 500억 가까이 자산이 남는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공중분해 안 되는 거죠. 434억이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의 유무죄 여부를 정당의 책임으로 연결시킨다라는 법리가 성립할 때 가능한 것이죠. 434억을 그 국가에 물어낼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데 왜 434억을 물어내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법적 쟁점은 이재명 대표가 혹시 선거법으로 문제가 되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대선 후보 로 만든 정당 자체의 책임이 되느냐라는 인과관계 문제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혹 문제가 되면 100% 저는 위헌 소송에 걸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 부분이 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장현주 변호사님. 그동안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당대표의 문제니까 사법 리스크 총력 대응했는데 뭔가 1심 유죄내하고 434억 원 전액 반환하고 토해내야 되니까 아니 이거는 개인 귀책 사유가 아니자. 인과관계에 문제가 있어야 된다. 이거 위헌 소송하면 100%다. 이게 좀 앞뒤가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또 양립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최고위원이나 민주당이 그동안 했던 이야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판은 이재명 대표의 개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민주당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 현행 공직선거법상 이재명 대표가 당선 무효형이나 직을 상실하게 되면 민주당이 그 선거 보존 비용을 토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속해서 민주당 차원의 이건 당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논리가 성립했던 것이고요. 김민석 최고위원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이 현행법 자체의 취지가 제대로 된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법대로라면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직을 상실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대통령 선거 때 비용 보전을 받았던 금액을 당이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 자체가 개인의 어떤 그 선거법 위반 사건을 당의 책임으로 바로 연결지을 수 있는지 이 법자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 법이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 헌재에 가서도 위헌 여부를 다퉈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뭐 김민석 최고위원의 이야기는 뭐 앞뒤가 뭐 안 맞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만약에 또 연이어서 만약에 위증교사 1심까지 유죄가 나왔을 경우에 뭐 434억 원 반환하는 게 현실화가 되는 것까지 검토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서정호 변호사님 헌법재판소 가면 위헌 소송 위헌 나온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 뭐 다툴 수는 있을지 몰라도요. 위헌 넣을 가능성이 없다 봐요. 우리 법에 보면 국회의원이나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이제 교육감 이런 분들은 본인들이 다 물어내죠. 근데 광로위원 교육감 아직 안 물어낸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 조문을 보면 단 대통령 경우하고 이제 그 비례의원이 있죠. 대통령은 추천 정당이 물어내고 그다음에 비례의원이 명단이 통째로 잘못되고 무효가 되면 그것도 이게 정당한데 묻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대통령은요. 액수가 보통 이게 4,500억입니다. 이런 경우에 개인한테 묻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4,500억을. 누가 이게 안철수 의원 정도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이게 어려워요. 거기다가 돈은 다 정당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정당은 책임이 무슨 책임이 있느냐? 바로 이게 불량 후보를 공천한 책임이죠. 그때도 이게 거짓말한다고 논란이 많으면 후보를 바꾸든지 해야 되잖아요. 당에 민주당에도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434억 원 내놔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자 있는 후보를 공천한 이런 정당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물론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판례는 없어요. 근데 앞부분에 뭐 물어내는 거는 판례가 많아요. 헌재에서도 옛날 8대1로 합의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 소송 걸면요. 정당하고 인과관계 있다 봐요. 왜 불량 하자 있는 후보를 공천한 잘못이고 너 정당이 돈을 다 가져갔지 않냐? 따라서 저는 뭐 이 부분은 이게 다투봤자 이길 가능성이 없다 봐요.
하자라는 표현보단 의혹으로 제가 순화해서 당시에도 좀 여러 의혹들이 있었던 후보 말씀하신 것 같아요. 밖으로는 장외 집회 독려하고 안으로는 이거 봐 434억 원 전액 반환도 법으로 가면 우리한테 불리하지 않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강성 친명들은 비명계를 견제하면서 움직이면 죽는다 이런 경고 목소리를 냈었죠. 그런데 비명계 인사들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일부 언론이 민주당에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움직이면 죽습니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겁니다. 권력 투쟁을 하거나 특히 정치 검찰과 손잡고 민주당을 장악하려고 하면 그건 공멸일 뿐만 아니라 그 해당 당사자들이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을 것이다. 이런 사퇴하는 것이 상식이죠. 당대표 할 사람 수두룩 합니다. 사퇴하고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 잘못을 지적하면은 국민들이 따라가죠. 이재명 대표가 행한 일이 10이라 친다면은 10 중에 한 2 정도는 정치 탄압이 들어가 있다 봅니다. 그러나 8은 이건 이재명 대표가 자신이 잘못해서 나온 결과이거든요. 그걸 전부 다 정치 탄압이라고 그러면은 국민들이 고개를 흔들죠. 아니다.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고 나면은 함께 뭉쳐서 새로운 당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과업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뭐 민주당 소속은 아니지만 서른 전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위증교사 유죄 확실하고 당대표 할 사람 수두룩하다. 김두관 전 의원도 목소리를 냈고요. 뭐 단순한 한 라디오 인터뷰가 아니라 서른 의원은 위증교사 유죄는 확실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분은 경호를 붙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일단 최민희 지금 의원의 말에 따르면 두 분은 지금 움직이는 상황이니까요. 비명계 혼자하신 거죠? 예. 네, 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아마 비명계들은 뭐 상당히 아마 기분도 나쁘고 뜨끔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올 시간이 움직이는 시간이 왔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거법 위반한 다음 주 월요일 날 위증교사 판결이 난다 그러면 이거는 뭐 정치의 순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1위를 달리는 후보, 아주 유력한 대선 후보가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가능성 자체가 점점 희박해진다 간다 그러면 그거는 민주당 스스로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대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가만히 앉아서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 예를 들어서 나중에 대법원까지 확정이 돼서 이재명 대표가 출마를 못한다. 그럼 그때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당이라는 조직은 한 개인을 위해서 있는 조직이 아니거든요. 정당은 정당의 어떤 지속성과 영속성 그걸 잇기 위해서는 새로운 플랜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정당의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최민희 의원처럼 한 개인을 위한 어떤 충성하는 그런 정당은 민주당은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에 있는 많은 분들이 뭔가 새로운 상황에 대비한 대안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또 후보를 만들어낸다는 거 저는 뭐 당연한 절차라고 보고 아마 그 움직임은 이렇게 강성 의원들이 뭔가 협박은 하지만 그러나 자연스럽게 저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도 이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출마했었는데 아니 이재명 대표 압도적인 득표율이긴 합니다만 당원들이 뭐 60, 70%는 투표 안 하지 않았냐 그거 의미를 좀 되새겨야 된다고 했거든요. 당대표 할 사람 수두룩하다는 전직 야당 중진위원의 목소리까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얘기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는 저희 뉴스탑10이 오늘 뽑은 1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옥 가야죠. 방법이 없죠. 뭐. 감옥 가야 되고 가서 그동안 뭐 재판 받느라고 어떤 정치하느라고 못 읽었던 책 읽고 뭐 푸시업하고 뭐 스쿼트하고 뭐 플랭크하고 이러면서 건강 관리 열심히 해서 그 기간 나와야 되죠. 만약에 구속되더라도 저렇게 운동 열심히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조국 대표인데 이 얘기 오랜만에 해봅니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조국 대표의 운명이 다음 달 12일에 가려지게 됩니다. 정치적 운명이 결정이 되는데요. 1심 징역 2년, 2심 징역 2년. 일단 박상수 대변인, 만약에 원심이 확정되면 조국 대표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부터 먼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원심이 확정되면 사실 대법원 판결은 바로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대법원은 일단은 이런 사실심이 아니라 그냥 법률심이기 때문에 이런 그 선고할 때 꼭 피고인이 참석해야 될 의무가 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12월 12일에 또 하나 굉장히 포인트는
과연 조국 대표가 조국 의원이 이날 대법원에 출석할지를 보셔야 됩니다. 안 올 수도 있어요.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유죄가 확실한 것 같고 그러면 굳이 가서 들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유죄 확정 판결이 나면 이제 며칠 뒤에 신변 정리 가지고 며칠 뒤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기 때문에 교도소로 가게 됩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만약에 1심에서 이렇게 해서 법정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구치소를 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미결수기 때문에 미결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치소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항소를 하면 미결수니까. 근데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기결수가 돼버립니다. 기결수가 되면 교도소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신변 정리할 시간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교도소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형량을 살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의원 자격도 박탈이 되고요. 다음에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이 됩니다. 5년 동안 뭐 대선이든 뭐든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제 국민들이 이제 저기 얘기를 하듯이 뭐 대법원에서 바로 구속되는 거 아니냐?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12월 12일 날 과연 조국 대표가 대법원 선고를 들으러 갈지 안 갈지 그게 좀 재밌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려 5년 만입니다. 검찰이 21대 형의로 재판에 넘긴 지 아들 입시 비리 의혹 유죄, 딸 입시 비리 의혹 유죄, 딸 장학금 유죄,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 유죄,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조작 은밀기록에서는 무죄인데 서장훈 변호사님, 물론 뭐 조국 대표가 대법원에 나올 가능성이 매 높다고 보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조국 대표가 실제로 김어준 씨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본인도 원심이 유지돼서 구속될 가능성이 뭐 피선거권이나 뭐 의원직 박탈은 물론이고 구속될 가능성 본인 스스로 조국 대표 스스로도 많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그 파기환송되려면요 전원합의체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파기되지. 4명이 부에서 바로 선고기를 잡았잖아요. 만장일치제거든요. 따라서 이게 저는 뭐 파기환송은 그 제로로 보면 돼요. 거의 구속이 되고요. 그 효과를 좀 정확하게 더 설명드리면 일단 이제 2년이 실형이잖아요. 2년 살고 추가로 5년 동안 그러니까 7년 동안 이제 출마를 못하는 요게 있고요. 그다음에 대법원에서 주심 대법관이 엄상필 대법관이 상고를 기각합니다. 요 순간에 배지가 탁 떨어집니다. 그 순간에 판결문이 뭐 송달이고 뭐고 필요 없고. 그러니까 뭐 시체말로 배지가 떨어지는 거지 의원직이 상실된다. 선고 즉시 의원직 상실되고 그다음에 바로 교도소는 안 가고요. 서울구치소로 일단 이게 한 3, 4일 뒤에 서울구치소로 가요. 좀 대기하다가 1월 10일 날 분류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느 교도소로 보낼 거냐. 1, 2, 3, 4등급에 따라서 뭐 영월교도소, 충주교도소 이게 한 달에 2번 하는 수도권은. 근데 아마 조국 대표가 12월 12일에 들어가면 1월 10일쯤에 아마 분류를 한다. 이렇게 이제 취재를 했어요. 따라서 이제 그 서울구치소에 들어가셨다가 한 2달 정도 있다가 내년에 2월 달쯤에 교도소로 아마 정해질 거예요. 뭐 근데 운동을 저래 할 환경이 안 될 겁니다. 갑자기 뭐 운동으로 마무리하셔가지고. 아니 본인이 운동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박상수 대변인과 서정욱 변호사 말씀은 이거는 가정을 이제 원심이 확정되고 유지됐을 때를 얘기해서 계속 교도소 얘기해서 지금 갑자기 놀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거는 이제 가정했을 때 얘기고 뭐 파기환송될 수 있는 걸 아까 조국혁신당 측도 파기환송될 걸 기대하고 그동안에 이제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했으니까 법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원심이 유지됐을 경우 구속 수감, 의원직 상실 그리고 5년 동안 차기 대선에 나갈 수 없다 이 부분. 이제 박성미 소장님, 조국혁신당 아까 잠깐 입장도 자막으로 나갔습니다만 대법원에서 이제 다시 되돌려오는 파기환송 얘기도 했는데 법적인 부분 말고 정치적 부분을 보면 조국혁신당에서 조국 대표는 그 자체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국 대표가 정말 만에 하나 구속될 경우 조국혁신당의 정치적 미래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벌써부터 나오거든요. 뭐 일단은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조국혁신당 자체만 보더라도 이제 조국 대표가 구심점인 상태이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의원직도 상실되고 정치적인 미래를 꿈꿀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 조국혁신당의 미래가 불투명한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일단 이 조국혁신당에 모인 정치적인 에너지는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조국 대표라는 한 사람이 부재해진다고 해서 이 에너지가 즉시
흩어질 에너지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조국 대표가 뭐 정말 최악의 상황에 이제 뭐 형을 살러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때 과연 이분들이 갑자기 흩어질 거냐,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조국 대표의 부재, 그러니까 어떤 대법원의 판결, 그리고 여러 그동안 있었던 검찰의 조국 대표를 향한 수사, 이 모든 에너지가 저는 오히려 더 결집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정치적인 에너지가 조국 대표의 부재라는 주춧돌을 딛고 일어나서 오히려 더 커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 자체로 더욱더 선명하고 더 강하게 어떤 정치적 에너지를 모아서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더 비판의 목소리를 강하게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예. 또 한 가지 더는 이제 아무래도 남아있는 큰 선거들, 뭐 대선이라든지 지선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현실적인 고민 속에서 야권 연대를 어떻게 만들어 볼 것이냐, 이런 부분도 조국 혁신당으로서는 고민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장 변호사님, 제가 앞서 그 뉴스탑 때 오프닝 때 또 한 명의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고 했어요. 만약에 이건 야권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제가 시나리오니까 말씀드리면 다음 주 월요일에 있을 이재명 대표 유진교사 1심에서 또 징역형이 나오고, 그래서 사법 리스크 굴레 이재명 대표 옥죄고, 만약에 실제로 진짜 원심 확정돼서 조국 대표가 구속이 된다. 제1야당 네. 그리고 제3당인 조국 혁신당까지도 이렇게 되면 정치적 토양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일단은 앵커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시나리오일 뿐이고, 일단 그 유죄가 나올지 말지는 사실 다음 주가 돼봐야 알기 때문에 뭐 가정을 전제로 한 이야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그리고 조국 대표에 대해서도 뭐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일단 뭐 야당 자체의 어떤 지형이 바로 급변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는 앞서 박성민 비서관이 잘 설명해 준 것 같고, 예. 민주당에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어떤 선고가 나오든지 그것은 1심 선고에 불과한 것이고, 현실의 법정이 2번이나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당내 어떤 리더십의 균열이라든지 혹은 분열의 양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쎄요, 재판부 뭐 이게 다 그 짜여진 시간표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또 12월 12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 3일 전, 바로 직전 주말 앞두고 금요일에 이제 12월 15일에 조국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갈린다는 얘기를 전해드렸기 때문에 야권 전체에 대한 얘기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얘기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당원 게시판 논란이요. 일단 본질은 친윤, 친한 간의 갈등이라고 하더라도 오늘 한 신문 칼럼에서는 이 당원 게시판을 대응하는 한동훈 대표의 태도가 한동훈 대표답지 않다는 비판까지 나온 이 논란인데요. 결국 핵심은 한 대표 가족이 쓴 게 맞냐 아니냐는 간단한 논란인데, 먼저 한동훈 대표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가족이 아니라고 하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될 거라는 지적도 있는데 그런 확실한 대응을 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원 신분에 대한 얘기잖아요.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다 얘기해 줘야 되나요? 의원님은 주범까지 특정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아내분하고 얘기를 해보셨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가름할게요. 과거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녹취 공개된 것을 두고 법리를 앞세울 때가 아니다.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당원 게시판 논란 관련해서도 이와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는데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뭘 그렇게 같은 기회에 놓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어제 말씀드린 걸 충분히 가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시죠? 더 네. 있으신가요? 일단 백브리핑이라고 해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후에 갔을 때 기자들이 따라붙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지는 이른바 백브리핑 때 당원 게시판 질문이 끊임없이 나왔고, 가름하겠다라고 해서 일단 즉답은 피하고 있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명태균 씨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건 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어제 말씀드린 걸로 충분히 가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자중질환 이야기 하는데요. 자중질환을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일으키고 있다 봐요. 일단 이제 당무감사든 경찰 수사든 그런 게 차후 문제고, 예. 본인이 금방 확인되는 거는 이게 밝히는 게 도리입니다. 예. 한동훈 대표가 논란이 될 때 바로 이게 여러 아이디 조사해 보니까 동명인 한동훈이 8명이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다. 딱 이게 바로 밝혔잖아요. 나 아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이번에도 지난 정부터 이게 쭉 조사해 봤더니 우리 가족 아니다. 동명인이다. 이렇게 밝히든지, 아니면 이게 가족이 맞다면 이제 그때는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에요. 우리 가족들이 이래 했는데 그래도 이게 제가 직접 가담 안 했을지 몰라도 우리 가족들이 이런 글을 올렸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국민 앞에, 당원 앞에, 대통령 앞에 석고대지 하든지 본인이 기본적으로 쉽게 밝힐 수 있는 가족 문제잖아. 예. 아니, 즉 오늘이라도 부인한테 물어보라니까 당신 맞는지 아닌지. 근데 이걸 왜 경찰이 밝히도록 합니까? 예. 직접 밝힐 수 있잖아, 쉽게. 제발 이런 식으로 계속 수세적으로 자꾸 이게 밀리듯이 하니까 계속 논란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처음에 딱 그냥 가족 맞은 거 금방 알잖아, 가족이니까. 본인 부모님이고 본인 장인장모고 처면 그럼 이게 당신 맞아 안 맞아 물어보고 맞으면 그때는 바로 사과하고 맞는지 아닌지는 아직 몰라요. 아니면 아니라고 하고 예. 제 말 이렇게 본인도 동명인 했잖아요. 제 말 이렇게 맞다 안 맞다 하루면 되는 걸 왜 이제까지 끌어와서 계속 논란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중질환은 본인이 일으키고 있는 거고요. 저는 뭐 본인이 아무래도 이게 부인 문제다 보니까 사과하고 이게 어렵다고 이해는 돼요. 그러다가 윤석열 대통령도 부인 문제에 머뭇거리다가 나중에 더 키웠잖아요. 똑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제 말은 김건희 여사 사과 요구할 게 아니고 만약에 본인 가족이 맞다면 본인들에게 빨리 신속하게 사과의 골든타임 내에 사과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박상수 대변인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선거 등의 다른 이슈 덮일까 봐 건건이 대응 안 하고 있다는 게 어제 기본 입장이고 그러니까 김재현 최고위원 얘기는 아니 이게 그 말이 아니라 처량한 답변이다라고 했는데 어제 저희 시간에 나오셔서 뭐 금방 어느 정도 뭐 갈무리가 될 문제라고 했는데 글쎄요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 대표 측 얘기는? 그러니까 이제 아주 간단한 거죠. 지금 한 대표는 이제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도 마치 가족인 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사과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방어선을 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다음에 바로 무엇이 나올 것이냐 소위 이거를 문제를 제기하는 우리 당 구성원이 아닌 분들이나 뭐 당 구성원이 역시 아닌 듯한 그 유튜버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라고 문제를 제기할 것이냐면 제3자라고 한다면 명의 도용 아니냐 도용이면은 또 누가 했느냐 이렇게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또 논란의 전선이 쳐질 거예요. 문제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당무감사로 우리가 밝힐 수가 없어지는 거죠. 자, 수사를 하게 되면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작성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고소인 고발인 조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사실조회 요청을 합니다. 사실조회 요청을 해서 당에서 사실조회에 응해서 정보가 나간다면 또 거기서 이제 수사가 될 것이고 사실조회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해요. 그다음에 이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이 된다고 해도 뭐 TV에 나오는 것처럼 박스째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이버 수사는 관련된 정보에 대한 IP 정보나 이런 것들을 받는 거죠. 자, 이렇게 받았을 때 그 IP가 해외에 있는 IP면은 사실 사건은 굉장히 좀 이렇게 누구인지를 밝혀내는데 좀 많은 미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국내 메시지를 IP면은 이제 밝혀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제 그 비슷한 말 하셔서 그렇죠.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지금 그러면 경찰 수사가 당 대변이시니까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요? 네, 만약에 진행되고 있죠. 네. 뭐 지금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뭐 이 부분에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갔는지 아니면 협조 요청이 왔는지 어느 정도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 겁니까, 경찰이? 지금 고발인 조사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는 아마 그 정도 조사에서 멈춰 있는 것 같고요. 뭐 제가 뭐 압수수색 영장까지 들어왔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사실조회 부분은 아직 제가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수사기관을 통해서 IP가 어느 IP냐를 통해서 밝혀 나가질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자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 누구냐라는 얘기가 바로 따라붙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확인돼서 나가는 게 맞습니다. 두 분의 180도 다른 얘기였어요. 한 대표가 결재해야 된다 아니다. 경찰서 맡기고 또 그 이후에 만약에 한 대표가 어떤 반응을 내놨을 때 그 이후에 대응 이런 것들이 꼬리를 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자중질환 아니냐. 알겠습니다. 그러게 다음 게시판 논란이 꽤 시끄러운데 일단 다음 주 월요일 전후로도 여러 분기점이 있을 것 같아요. 금요일 뉴스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탑10은 주말에도 계속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뉴스데이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